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재수없는 뉴스로 시작해갖고 기분 좋은 뉴스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재수없는 뉴스. 윤석열 커플이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갔대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재수없는 뉴스라고 했냐면, 나토 정상회의 갈날은 바로 그냥 워싱턴으로 가면 되지 하와이는 왜 들린 거니? 네, 아무리 봐도 니네가 하와이에 가갖고 미국 태평양 함대를 방문할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요? 김건희는 무슨 한인 기독교 교인들을 만나고, 아니 니들 뭐하러 뭐 이별 여행 간 거야? 다시 한번 너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뭐 이별 여행이야? 왜 간 거야 하와이? 하와이는 뭐하러 갔다가, 아니 나토 정상회담을 갈라면 워싱턴으로 가면 되잖아. 뭐하러 간 거야 진짜. 그리고 언론들이 웃긴 게 2박 5일이래 꼭. 야,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에서 자는 건 잠자는 거 아니냐? 뭐 얘네가 아주 뭐 고생하는 척 하려고 모든 언론이 2박 5일간의 여행이래. 연병을 하고 앉아있네. 비행기 안에서 술 처먹고 얼마나 자겄냐. 아유 참. 재수없는 놈. 지금 언론들이요 굉장히 충실하게 보도를 잘하죠. 그쵸? 이거 왜 그러냐면요, 언론 개혁에 자기네들은 좀 화살을 피할까 그런 게 내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TBC, TV조선, MBC는 원래 잘하고 있었고, 지금 이종호의 이 텔레그램 내용을 상세하게 취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조중동과 이런 쪽은요, 이미 윤석열은 보수를 괴멸시킨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보수를 괴멸시킨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의 녹음이 여기저기서 일파만파 막 공개되고 있는 게 어디가 주도하는지 보세요. JTBC가 탄핵 맛집이다라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 탄핵 열차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외의 사건에서 터질 것이다. 그렇죠? 윤석열 탄핵은 의회에서 터질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탄핵의 시발점은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터진 거예요. 물론 이게 최해병 사건에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는 취지의 어떤 문자지만, 결국은 어디서 터지죠? 국힘당 안에서 터진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한동훈이랑 김건희랑 둘이 나눈 비밀스러운 텔레그램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어요? 김건희의 사실상 자폭쇼 한동훈만큼 막아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윤석열 지지율은 다음 주 정도 되면 10%대까지, 20% 초반까지 아마 빠질 겁니다. 대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30%래요. 지금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이 57.1%래요. 정말로. 60대에서도 팽팽하고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나이는요 70대 이상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의 어떤 큰 실책이나 그런 것들이 뭐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 여론이 57.1%라는 거는요,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실상 개싸움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보면요, 제가 왜 국힘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윤석열 지지율은 더 폭락한다고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 전당대회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제살 깎아먹기죠. 친윤이냐 친한이냐,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그냥 다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죠? 친윤이나 친한이나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자들이에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화내고 졸렬하고,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또 사람들이 국정농단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응? 한동훈이는 배신자 프레임이 됐고, 누가 되던 간에 저쪽은 반쪽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저쪽은 반쪽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은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PK 지역에서도 윤석열 탄핵 여론이 높습니다. 그것도 매우 찬성,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게 매우 찬성이 50.3이에요. 매우 찬성한다 50.3, 그냥 찬성한다 6.8, 그래갖고 57.1인 거예요. 매우 찬성한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에서는요 90%가 탄핵 찬성. 근데 나 웃긴 게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자인데 윤석열 탄핵 찬성이 90%밖에 안 나와? 원래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민주당 지지자고 조국혁신당 지지자인데 어떻게 윤석열 탄핵에 90%밖에 안 나와? 그럼 민주당은 93.6, 조국혁신당은 92.1. 나머지 8은 뭐지? 지지 아니지, 가짜지. 그 다음에 결국은 왜 윤석열이가 그렇게 최혜병 특검을 국민 여론이 대다수가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우리는 여러분들 뭘 착각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뭘 착각했어요? 최혜병 사건은 윤석열을 겨냥하고 있다. 그렇죠? 최혜병 사건은 윤석열을 겨냥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사실 디올백 사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다는 줄 알았는데 둘 다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였죠. 그쵸? 최혜병 사건도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책임자인 김건희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다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요 말씀 하나만 좀 드리고 이따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심층 분석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왜 큰 문제냐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런 어떤 그 수색 작업하다가 장병 한 명이 죽었다 그래서 사단장을 바꾸는 게 그게 옳은 거야? 그러면서 화를 냈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이가 그냥 꼴통 새끼고, 그 사병 하나 죽었다고 사단장을 교체한다. 이거는 그냥 윤석열의 정무적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건 윤석열의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윤석열이가 꼴통일 뿐이에요. 근데 이종호나 김건희가 누군가가 사적인 권력으로 윤석열에게 전달해서 그거를 뒤바꿨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잖아. 그냥 이런 물론 그 병사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렇다 그래갖고 사단장을 바로바로 해임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그 별달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경로를 했다 그러면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근데 윤석열이는 임성근 사단장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김건희가 이종호의 얘기를 듣고 이거를 다시 바꾸려고 하면서 아저씨, 그 아저씨 자르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이종호라는 로비스트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외부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국정농단이죠.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농단이죠.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이 사안만을 가지고는 사단장을 해보기는 그렇다 라고 하면 그냥 꼴통이고 욕먹으면 끝나지만 국정농단은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가 개입되고 이종호가 개입됐다는 자체가 이거는 국정농단이 되는 거죠. 그쵸? 제가 이따가 저것도 얘기해 줄게. 먼저 기분 좋은 뉴스 하고 이제 저 조금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출마 선언을 보면서 야,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이 정치 감각은 야, 진짜 뛰어나다. 지금은 사실 국회의원 된 지 뭐 4년도 안 되셨는데 물론 재선 의원이지만 야, 얘 정무 감각은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때 국힘당 전당대회나 이런 문자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그냥 먹사니즘부터 보수의 의제인 성장을 먼저 점령을 해갖고 앞으로 민주당이 다 책임진다. 저쪽은 지네끼리 문자가 사과를 했니 안 했니 사과를 거부했니 문자를 씹었니 개싸움할 때 이재명 당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 먹거리의 문제가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와, 나 이거 보면서 야,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안 하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진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주변에 이게 그 사진인데 여기 딱 이제 사람들 뭐 최고위원 나올 사람들 옆에 쫙 서 있습니다. 보면 윤석열이는 어떤 연설 같은 거를 할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죠? 윤석열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윤석열이가 어디 가고 연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뭐예요, 여러분들? 자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애가 맞죠, 애. 윤석열은 애. 앞으로 대한민국이 애죠, 애. 그쵸? 애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님께서는 이번에 대선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을 31번, 그렇죠? 국민을 31번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대체로 우리나라 그 거대 담론 앞으로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냐. 제가 하나하나 좀 해드리면 첫째, 너무너무 비교되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1순위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인재 양성, 그 다음에 기본사회, 그 다음에 안보,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의 구상. 이 과정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총 31번 언급을 했습니다. 누구랑 비교되죠? 자유, 자유, 자유. 이런 들떨어진 인간이랑 비교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오늘의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의 당대표 출마는요, 한편으로는 저는 짠했어요. 좀 저는 한편으로는 좀 짠했어요. 왜 짠했냐면요, 이게 이재명의 길이다. 왜 이재명의 길이냐면 세력도 없고 진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늘 변방에서 인생 자체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불평등과 불공정과 싸워야 됐고 늘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변방의 장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중심에 서서 또다시 또 다른 칼날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당대표에 사실 도전하는 그 자체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랬냐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누구같이 친노의 적자가 됐든지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든지 예전 이런 어떤 민주당의 큰 지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굳이 검찰과 맞서서 맨 앞에서 칼을 맞지 않아도 되는데 이재명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자기가 몸으로 맞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하나부터 열까지 변방의 장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모든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과 싸워서 본인이 하나하나 이뤄내서 온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칼날이 향해도 피하지 않겠다. 또 다른 칼날이 향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 검찰의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죠.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구상하는 대한민국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분명히 얘기한 것은 검사들의 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들이 제일 강하게 저항하고 있죠.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된다 라고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열받는 게 있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당대표 도전을 선언을 했죠. 이거 보세요. 이게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먹사니즘으로 연임 도전한 이재명, 명심정당 벽 넘어야. 바보 아닙니까? 야, 김대중 대통령 때는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이 당수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될 때는 당연히 문재인 정당인 게 당연한 거고, 아니 명심정당을 만든 자체가 대단한 건데 무슨 명심정당의 벽을 넘습니까? 안 그래요? 어차피요, 정치인은, 저는 정치인들에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은 그 정치 앞으로 그런 기사도 쓰지 말고 분석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요, 결국 포퓰리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그만큼 국민들이 주은 선출 권력은 더 힘을 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인기 투표고 어차피 선출, 국민들에게 선택받으려고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점점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검사들 같이 뭐 사실을 봐갖고 대통령 됩니까? 그러니까 저 따위로 하는 거예요. 응? 아니 명심정당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명심정당의 벽을 넘으래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응? 네, 그 다음에 검사 탄핵의 기권, 우리 곽상원 의원이 결국 원내 부대표직을 사퇴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곽상원 의원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우리가 곽상원 의원이 잘못했다 그래서 그날 밉다 그래갖고 김건희 문자 파동이 났는데 곽상원 의원을 욕하는 건 부적절해 봤어요. 저는 곽상원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초선이고 사실상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면 당론을 따라야 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당론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선택이 됐고 민주당 배지를 달고 있고 당론으로 채택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따라주는 게, 이거는 초선의 자세가 아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것만으로도 까방권이 있죠. 그러나 초선은 겸손한 자세로 당론에 따르는 것도, 국힘당과 싸울 때는 무서운 사자같이 싸우고 당론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당론이 채택이 되면 그걸 따라주는 게 정당 정치예요. 그렇죠? 그게 정당 정치입니다. 혼자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그래갖고 반대표를 던지면 그 사람은 정당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근데 오늘 본인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원내 부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한 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여러분들 시작 때 따끔하게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곽상원 의원에 대해서는 잘할 때 박수 쳐주자고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곽상원 의원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원내 부대표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 왈가왈부하지 말자고요. 자, 민주당 당대표 제가 얘기했죠. 이거 3파전은 돼야 된다. 응? 제발 아무나 좀 나와라. 응? 민주당 당대표 이거 3파전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행인 게 30대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가 출마를 선언해줬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과거에 뭐 했다 이런 거 알라고도 하지마. 그냥 출마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박수쳐. 알겠죠? 누가 어떻고 김두관이 뭐라 그랬고 아무 얘기도 하지마. 그냥 누가 나오면 와 하고 졸라 박수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 당대표 선거는 적어도 3명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얘가 뭐 한반도 미래경제포럼이고 뭐 반명이고 뭐고 나오면 어때? 괜찮아요. 아무나 나와갖고 이재명 혼자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 일단 대표 경선 3파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13명이 도전을 했습니다. 현재까 아마 이게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원내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들 최고위원 도전자 8명, 원외가 5명. 제가 그냥 쭉 부를게요. 원내 8명은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이성윤,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연주 8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외에서는 박완희 청주시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박진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이 5명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유심히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원외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살아나냐, 그쵸? 그러니까 8명을 뽑거든요. 본선에서 8명을 추스리는 거예요. 근데 현직이 8명이잖아. 현직 중에 누가 떨어지나가 관심이고, 그쵸? 원내에서는 누가 올라가나? 그러니까 원내 불패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만약에 조직력을 가동하고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현직들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보면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동정표가 많아요. 응? 정봉주 의원님이 동정표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전현희, 한준호, 강선호, 이성유,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이 현직 중에서 한 명이 누가 떨어질 것이냐, 요것도 굉장히 볼만한 싸움이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지금 검찰 개혁안을 이달 중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검찰 개혁안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TF 팀장이 누구냐면 김용민 의원이에요. 김용민 의원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쭉쭉 얘기해 줄게요. 먼저 민주당이 법 왜곡죄 법안을 발의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법 왜곡죄는 뭐냐? 검사와 사법경찰관, 기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검사들, 그 다음에 검찰 수사관들, 그 다음에 그 수사 업무, 경찰관들도 포함될 수 있고, 처음에는 판사들한테도 법 왜곡죄를 쓰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굳이 판사들을 자극해서, 안 그래요? 저는 왜 이게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했냐면, 굳이 판사들에게 법 왜곡죄를 하는 바람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 그쵸?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판사들을 긁을 필요는 없잖아. 응? 나중에 얼마든지 판사들을 추가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검사들과 사법경찰관들을 하는데 법안이 셉니다. 얼마나 세냐?
이 법 왜곡 행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만약에 그거에 해당하면 첫째, 어떤 게 법 왜곡죄에 해당되냐?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금 김건희 범죄 혐의가 나왔는데도 소환조차 안 하자. 그러면 그때는 너 법 왜곡죄 바로 고발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 새끼 수사 안 해? 법 왜곡죄 하면 끌려가갖고 잡혀가는 거고. 두 번째,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김건희지. 지금 김건희 엄마랑 애미랑 년이랑 애미랑 모년이 지금 돈 23억인가 해먹었다고 나왔잖아. 기소 안 하잖아. 그쵸? 기소 안 하잖아.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나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 또는 불제출 또는 조작한 경우. 조작, 술판 벌여갖고 막 누구죠? 피고인 막 회유하고 그럴 경우. 그래서 그 다음에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얼마나 센 법이냐?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검사들 정관예우 받아야 되는데 법 왜곡죄에 걸렸다가는 10년 동안 자격정지 당하고 10년, 적어도 10년 이하니까 한 5년, 5년씩만 자격정지 당해도.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거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저것도 보완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막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를 했는데, 이번 법안은 수사기관을 사건을 이첩받은 후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명시한 거. 지금 김건희 사건 몇 년 동안 묵히고 있어요. 그쵸? 지금 김건희 사건 몇 년 동안 중앙지검에 붙잡아 놓고 있잖아. 응? 그래서 김건희 사건을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소리 정상인데? 그래서 모든 사건을 3개월 내에 종결하도록, 만약에 3개월이 넘어가면 고소고발에게 지연의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민주당이 굉장히 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시무시한 검찰개혁이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여러분들 당연히 한다라고 얘기했죠. 민주당 김용민 TF팀장은 검찰청 폐지입니다. 초안은 검찰청,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처를 수사처, 그 다음에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처, 공소청으로 이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 중수처로 가고, 그 다음에 검찰의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아예 이제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각각 지방에서도, 지방도 공소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떻게 믿냐? 중대범죄수사처장은 법조계 및 수사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건데, 국회 수사처장 후보 추천회가 2명을,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처가 또 검찰과 손잡고 대통령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처장은 국회 수사처장 후보 추천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검사들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공직자 범죄를 검사들이 지금 검사에서 했는데, 이거는
조직 범죄로 변경하고 여기에는 테러 범죄와 마약 범죄도 추가를 하고요. 민주당은 앞서 2차 수사권 조정 당시 직접 수사 범위를 2개, 부패와 경제 범죄 등을 처음에 한정을 지었는데 윤석열이가 이제 시행령으로 아예 무력화를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령으로 법 개정을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철저하게 세부 검토.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이 사실상 통과가 되면 또 윤석열 거부권 행사할지 모르겠죠.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는 대통령이 시행령으로도 못 고치게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수처 관리 감독 기구로 국가수사위원회,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처를 또 관리해야 되는 견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 중에 공소만 담당하는 검사는 공소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공소 제기,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업무만 맡는데 공소청장의 임기를 2년의 차관급, 우리가 바랬던 거죠. 여태까지 검찰총장 지원자들 지네들끼리 장관급이다라고 하면서 주접을 쌌잖아요. 이제 공소청장, 이제 검찰 안에서는 이제 수사청은 없는 거예요. 중대범죄수사니까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를 나누는 거죠. 공소청장의 임기는 2년의 차관급으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공소청에는 범죄 정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직제를 못 두게 해놨어요. 예전에 검찰청에서 판사 사찰을 하고 뒤에서 정보 수집하고 고발 사주 의혹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니들은 그냥 기소된 내용이나 검토하고 니들은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하고 영장 청구 그 정도만 하는 거지 니네가 무슨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러질 못하게 해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랬더라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사항이 있으면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건데요. 김승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조국 장관님이나 정경심 교수님 저 검사들이 멸문지화 시킬 때 정경심 교수님 구속시킬 때를 보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렇고 얘네들이 분명히 무슨 혐의를 처음에 정경심 교수님과 조국 장관님에게는 뭐죠? 무슨 사모펀드로 수사를 하다가 안 나오니까 학력 위조로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구속령 연장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별건이 지금 이 검사들이 지금 어떤 방법을 쓰냐면 별건 수사를 통해서 구속 기간을 6개월씩 연장을 하잖아요. 별건 수사를 통해서 구속 기간을 6개월씩 연장을 하는데 이거 못하게 하겠다. 이 별건 수사 연기를 하면서 계속 6개월씩 잡아두는데 이걸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즘은 최근에 그 이화영 전 지사랑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찰청 안에 가서 술판을 벌였다라는 어떤 의혹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는 그러니까 재소자를 소환하지 않고 피의자가 수용되어 있는 곳에 가서 검사들도 이제 직접 가서 수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검사들이 건방지게 검사실로 피의자를 부르거나 그렇게 못하게 해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러운 뉴스로 시작해서 기분 좋은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탄핵 열차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건의 우연의 일치로 결국은 우리가 알지 말아도 되는 것들이 여당 안에서 터질 것이다. 김건희 스스로가 사실 자폭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낮방송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 김건희 문자 원문 5개가 공개되자마자 이제 파장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인지 한동훈 김건희 문자 대결인지 국힘당 전당대회도 사실 아무 감흥도 없고 폭로전으로 발상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2월 24일, 그러니까 2024년 1월 15일 날 보낸 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동은 씨, 요새 너무 고생이 많죠?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려요. 유유유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나요. 제가 100배 사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부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꼭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예요. 그쵸? 이게 2024년 1월 15일이야. 올해 가래 부인이 한 건데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한동훈이가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안 해. 그래도 어울리지도 않고 자격도 안 되는 건. 그 다음에 19일 날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연달아서 15일 날 두 개를 보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냐. 17일 날 김경률이가 말이 앙뚜아네트 얘기하고 18일 날 한동훈이가 국민들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이제 바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얘기했던 이용 있죠. 이용이 여당 의원 단체방에다가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 뜯을 것이다는 글을 올리고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도 사과는 불법이나 과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친윤들은 이제 엄호 사격을 하죠. 이제 15일 날 보내고 한 4일 있다가 이제 19일 날 덩은 씨에 또 문자가 가는 거예요. 제 물잘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유유유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는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주접 떨잖아. 그 다음에 이제 19일 날 이걸 뭐 하고 나서 이제 윤석열한테 이르는 거죠. 아저씨, 이 새끼가 내 문자 씹어. 아니 지금 영부인의 문자를 씹었다는 겁니까? 이런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21일 대통령 그래갖고 바로 여러분들 이해가요? 19일날 잘 생각해봐요. 19일날까지 문자를 김건희가 보내요. 근데 한동훈이가 씹어요. 김건희가 일렀겠지. 아저씨 이 새끼 미쳤나봐. 그러니까 경로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바로 윤석열이가 21일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낸 거예요.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당신 사퇴하시오 라고 하니까 한동훈이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불법으로 선거 개입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때 1차적으로 충돌이 났던 거죠. 그쵸? 이제 이해가 가요? 오빠 아저씨 이 새끼가 내 문자 씹었어. 아니 이 새끼가 하면서 경로를 했고 이관섭이 불러갖고 야 이 새끼 당장 옷 벗으라 그래 해서 21일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갖고 당신 그만두시오 한 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가 가갖고 당신 옷 벗던지 내가 옷 벗던지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김건희가 23일과 25일날 두 차례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총 5개인 거예요. 그래서 1월 23일 이때 중요한 게 나오죠. 동훈 씨 앞에는 동훈 씨는 제가 각색한 거예요.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참담합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들인 것조차 부끄러워.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이 제가 모든 걸 걸고 옛날에 제가 막 엄청 걸고 뭐 이랬을 거야. 이거 원본은 내가 엄청 걸고 내가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 얘 스타일이 무슨 모든 걸 걸고야. 밑바닥 얘기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막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24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이상해요? 24일날 23일날 댓글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번째 문제. 23일날 댓글팀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이건 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활용이라는 얘기를 했다. 활용이라는 거는 이미 둘 다 댓글팀이 존재하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말이다. 활용이라는 말은 어제 거는 제가 짚어드린 거고, 내가 오늘 찾아낸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다. 나는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검찰총장 때부터 있었던 거죠. 얘가 정치인이야? 얘가 왜 동지야? 안 그래요? 김건희가 뭘 했길래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지가 정치인이야? 지가 검사야?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그 322통 안에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길래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했냐고. 응? 그쵸? 동지야, 동서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 이게 23일 문자예요. 제가 이따가 제가 댓글 팀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게 23일 문자예요. 25일 이틀 뒤에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나 진짜 내가 생사를 거리네. 이거 잘못하다가 그냥 한 방에 하는데, 마지막 문자가 이거예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맞췄는데 서운한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김건희가 5번 문자를 보내는 와중에 중간에 한동훈이가 전화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한동훈이한테 야 이 새끼야 소리를 지른 거죠. 그 김건희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해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는 중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중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옆에서 자기가 소리 지르는 걸 들은 거죠. 들어서 마음 상했을 거라서 위로하는 척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거 봐도요, 이건 김건희는 윤석열 검사 시절 그리고 여태까지 생사를 가르는, 여러분들 생사를 가른다라는 거는 언제 얘기하죠? 생사를 가른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요, 생사, 죽고 사는 거죠. 쿠데타 세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 분석이 정확할 거예요. 김건희는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과 자기네들이 조국을 치고 사실상 국힘당을 접수하는 과정을 쿠데타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국 장관을 치고 문재인 정부를 들이받으면서 국힘당을 접수하는 과정을 진짜 이 검사 쿠데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데타가 실패하면 자기네들은 다 죽는 것이고, 국힘당에 사실상 대권 후보가 못 되면 자기네들은 죽는 거죠. 저는 이런 용어는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이런 말은요 같이 쿠데타를 하거나 이건 조국 장관,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 조국 장관님을 들이받고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지였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했다라고 의심하는 것조차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댓글팀은요, 김건희가요 평소에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안정권위까지 갔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응? 극우 유튜버는 모조리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 다 갔었습니다. 이거를 직접 관리한 게 제가 알기로는 코바나 컨텐츠예요.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들입니다. 김건희는, 제가 김건희의 인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김건희는요 여러분들, 제가 왜 김건희한테 잘 아는 척을 하냐면, 제가 김건희 녹취록을 수백 번 들으면서, 진짜 수백 번 들었어요. 최근에도 들었어요. 다시 진짜 최근에도 들었는데, 김건희는요 대한민국 극우들을요 꼴통으로 생각해요. 김건희는 극우들을 꼴통으로 생각하고 쟤네들은 무한 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을. 김건희의 특징은, 보수 극우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민주당이 아니고 국힘당의 대선 후보면 우리 지지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할 때 오늘 진중권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김건희 총선 직후 57분 동안 통화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믿을 수는 없지만 진중권이가 2년 만에 통화했다 그랬어요. 자기는 2년 만에 김건희와 통화했다. 그러면 2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응?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한창 지네가 무슨 조국 흑서 써갖고 싸울 때, 그때 2년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그 다음에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진중권이가 이런 걸 거짓말할 일이 없죠. 2022년 3월 대선 직후 진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그 다음 전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건희가 진중권의 말에 의하면 명품백 사건 당시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해야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 지금 후회를 막 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김건희는 한동훈과도 친하고, 사실 진중권이와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진석사가 엄청나게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사람이 막 변했잖아요. 예전부터 김건희의 책사는 진중권이었던 거야? 건진 위에 진중권이야? 건진 위에 진중권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진중권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보수 새끼들은 진짜 자존심도 없는 새끼들이야. 응? 생각해봐요. 보수 새끼들은 진짜 자존심도 없잖아. 죽으라고 김건희 응원하고 한동훈 응원하고 윤석열 응원했더니 정작 중요한 얘기는 진중권이랑 하고 진중권이랑 하고 아니면 그 이명수랑 하고 아니면 한동훈이는 김경률이랑 하고 함윤경이랑 하고 전부 좌파잖아. 과거에 변절한 새끼들이라도. 응? 그렇잖아. 전부 변절한 놈이라도 함윤경이나 김경률이나 진중권이나 한때 다 좌파였잖아. 응?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코바나,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녹취록을 보면요, 자기는 노무현을 존경하고 태극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이 댓글팀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극우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인식이.
김건희가 얘기하는 극우들 보수 얘네들을 유튜브들을 얘기할 때 보면 아무 생각 없는 애들 같이 취급을 하더라고. 옛날에 녹취를 들어보면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지지해 그냥 이런 생각이고, 그래도 좀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얘가 계속 이번에 지 댓글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할 때도 CBS를 이용하잖아. 그치. 얘가 정상적으로 뭐 자기가 정상적인 루트로 발라면 뭐 조중동과 이미 멀어진 건 알고, 그래서 CBS를 이용해 갖고 하고 오마이나 뭐 이런 쪽이랑 하잖아요. 이게 왜 자꾸 저쪽에서 이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싸움이 오래가면 갈수록요, 결국은 보수가 사실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문자 진실 공방 뭐예요? 저는 동훈 씨한테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동훈 씨가 문자를 씹어서 사과 못했다. 그게 본질이에요? 아니죠.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왜 공적인 일을 대통령 부인이 왜 공당의 대표한테 걸어갖고 이런 공과사를 구별하지 않냐? 그리고 이런 댓글팀까지 동원된 거는 결국은 국정농단 아니냐? 그리고 뭐 이런 게 사실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한동훈 배신자, 대통령 소인배, 김건희 국정농단, 원희룡 기회주의자, 나국상 존재감 없고, 윤상현 존재감 없고.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에 어떤 게 뭐 비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동훈,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기는 그냥 아사리 판되고 공중분해되거나 윤석열 탈당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당내 선거가 더 치열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재명 당대표랑 이낙연이랑 싸울 때 어땠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느낌 빡 오죠? 이낙연이랑 이재명 당대표랑 민주당 내 대선 경선할 때 느낌, 그거예요. 지금 우리 대선 경선 끝나자마자 이낙연 새끼 나가라고 난리쳤잖아. 용서가 안 되잖아. 얘네가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정치는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가장 올바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맞서는 사람은요, 악마와 국힘당 지지자들보다 더 싫은 거예요. 진짜라니까? 민주당 안에서 싸움이지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인간은 더 미운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친윤,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한동훈이는 배신자가 맞죠. 한동훈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나쁜 년이죠. 그래서 제가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요, 얘네들은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지금 그런 선거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오늘 제가 더 낮에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민주당의 손에 달렸잖아요. 언제 재표결을 붙일 것이냐. 내가 얘기했잖아. 전당대회 끝나고 하면 돼요. 전당대회 끝나고. 전당대회 끝나면 개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요거 좀 얘기하고 갈까요? 왜 개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이해가 가지 않죠. 왜 김건희가 이 마당에 자기의 자폭 쇼를 하면서 문자를 CBS에 공개했을까? 막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이건 자폭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탄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점에서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한동훈을 저 새끼는 배신할 거다라고 생각했냐면요. 지금 겉에서 보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용산에 있냐 한동훈에게 있냐 이렇게 겉에선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의 사과를 한동훈이가 씹었다. 그래서 총선이 졌다. 그래서 총선 책임론 때문에 싸운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권력과 아직 3년 남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과의 부딪힌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문자 파동이나 이런 거는 밝혀지지 않아요. 한동훈이는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그렇죠? 윤석열과 김건희 입장에서는 내심 한동훈이가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묻고 갈라 그랬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윤석열은 이제 3년 차예요. 아직 3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총선 패배를 자기 때문에 졌다고 하고 싶어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총선에서 선전을 하게끔 이겼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대통령이 선거 총선 개입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민생 토론을 하는 짓거리를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패배는 보수의 자존심이 사실상 망가진 거거든요. 이런 참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이런 참패를 당한 게 정말 처음이니까 황당해갖고 니네가 서로 싸움할 때냐 똑같은 새끼들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조중동은 이미 윤석열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김건희에게.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조중동도 나를 버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양.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권력자는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 희생양을 한동훈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이 끝나고 한동훈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든가 이번 총선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렇게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용산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 그 책임이 적어도 윤석열의 2인자라고 불리는 한동훈 정도가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는 선언을 한다든가 사퇴를 해주면 모양새가 좋은 거죠. 그렇잖아.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도 동훈이가 내가 그래도 법무부 장관 시키고 비대위원장까지 시켰으면 총선 패배를 지가 책임지고 내가 지를 믿고 시켰는데 지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뭔가 그런 모습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4월 10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동훈은 어떤 짓을 했어요? 느닷없이 도서관 가갖고 책을 읽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총선 끝나고 나서 볼라 그랬더니 밥 안 먹는다 그러고 싫어. 지금 저랑 제가 지금 밥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김건희가 올 때 오빠 저 새끼 이상해. 저 새끼 변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전당대회 보세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엔 다 친윤에서 후보가 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친윤에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설마 전당대회에 나오겠어? 이건 우리 등에 칼 꼽는 건데? 라고 하면서 내심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사실상 반윤계, 친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반윤 계열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번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갑자기 진짜 한동훈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잣됐다.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라고 윤석열 김건희는 한동훈을 진짜 네가 충성심이 있다 그러면 희생양을 지가 나서서 지가 희생해주는 모습을 바랬던 거죠. 근데 오히려 자기를 들이받는 모습이 딱 되니까
뒤늦게 처음에는 친윤이라는 그룹이 친윤 후보를 내지 않고 나국상을 밀어갖고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친윤도 반윤도 아닌 그런 사람을 뽑아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한동훈이 출마한다는 소리 듣고 갑자기 원희룡이를 빨리 너 나가야 된다 그래서 원희룡이를 출마를 시켰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대안이라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그 공식이 깨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암수를 날린 거예요. 계속 암수를 날린 거죠. 처음에 한동훈 배신자론, 박근혜 그 징역 35년 때렸다라고 하면서 보수의 배신자론을 씌우려고 그랬더니 그게 먹히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어차피 공범이잖아. 너도 이 새끼야 뭐 네가 사실 그 당시에 특검 반장이었는데 한동훈에게 그걸 또 올가면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배신자론이 먹히려고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아예 탄핵 여론이 반대보다도 더 높고 지금 윤석열 국정 지지율이 20%대밖에 안 되니까 배신자 여론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러면 윤석열은 코어 지지층이 없어요. 박근혜와 윤석열을 자꾸 비교하는데 박근혜는 전통적인 박정희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보수의 뭔가 애잔함이 있어요. 박근혜에게는. 뭐 예전부터 그 특히 TK, PK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는 박근혜는 아직도 공주예요. 그래서 박근혜는 뭐든지 용서를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뭘 알겠어. 박근혜가 뭘 할 줄 알겠어. 욕을 하면서도 박근혜는 지지층이 확고해 있었죠. 근데 윤석열은 그게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은 윤석열 탈당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윤석열 너 보수야 진보야 너 좌파야 뭐야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암수를 날린 거예요. 저는 그 대신 또 암수가 날라올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암수는 저는 원희룡이가 오늘 예고한 거예요. 어떤 게 날라올지 제가 여러분들 김건희가 등판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한동훈만큼은 맞겠다는 거예요. 응? 김건희가 직접 자기 문자 텔레그램을 까면서까지 등판했다라는 거는 한동훈만큼은 맞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냐? 이제 한동훈이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이제 막 폭로, 오늘도 장해찬이가 폭로를 하듯이 이제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공천을 사천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무슨 어떠한 근거를 찾겠죠. 아직 이제 한동훈이가 공천도 지 마음대로 하고 쓸데없이 그 대통령 부인의 사과도 묵살하고 2조 심판론으로 가다 망했다. 그래갖고 한동훈이를 계속 암수를 던질 거예요. 뭔가를. 근데 제가 누누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이 이기든 원희룡이 이기든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고. 얘네들은 이제는 합칠 수가 없어요. 응? 아무도 얘네들은 이제 합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하면 한동훈을 선택할 거고 이제 그래도 아직 3년 남은 대통령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조직표가 옮겨가면 그 한동훈과 그에게는 반란 세력이 되죠. 쿠데타로 집권을 한 새끼들이 또다시 한동훈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이가 자기를 제끼고 둘이 짜고 검사 쿠데타를 했는데 나랑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 나를 죽이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박정희랑 김재규랑 쿠데타 동기 아닙니까? 쿠데타 세력이었죠. 결국은 박정희가 김재규의 손에 죽었죠. 이겁니다. 바로 머리에 쏙 들어오죠. 박정희 결국 누구의 손에 죽어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손에 죽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동훈 손에 죽을 운명이 다가오니까 한동훈만큼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 막다른 결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실권자인 김건희가 자기 문자를 노출시켜 가면서까지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는 순간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권력은 끝났고 전부 윤석열 탈당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배신이 불보듯이 뻔하고, 그러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 특검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랑 엮이기 싫어하니까, 왜 한동훈은 지금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응?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를 희생시키려는 것을 눈치채고, 사실상 한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쵸? 한동훈 입장에서는 나를 희생양으로, 지금 봐도 여러분들이 배신자론, 여기저기서 한동훈 책임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한동훈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그게 왜 제 잘못입니까? 그때 그 문자는, 그건 사과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거예요. 김건희랑 윤석열은 너 우리가 이 정도 경고하면 알아듣고 깨갱해. 근데 한동훈이는 그냥 지금 승부수를 띄우고 대선까지 염두에 두면서 나온 거죠. 응?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싸움을 싸울수록 어떻게 되죠? 지지층은 무너지는 거예요. 응?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왜 지지층이 무너졌냐? 국힘당 지지층이라는 똑같은 밭에서 한 밭이잖아. 무슨 외연확장이고 지랄이 있습니까? 똑같은 밭에서 이 밭은 내 거야, 이 밭은 내 거야, 그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하나를 이겨도 반밖에 못 가져가죠. 똑같잖아.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국힘당 지지자들밖에 없는 여기서 개싸움을 하게 되면 이겨봐야 반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진짜 멍청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이가 진짜 바보고 멍청하다라고 제가 늘 저것들은 운명이 탄핵이고 결국은 이번 여행은, 하와이 여행은 이별 여행이 될 것이다 라고 왜 얘기하냐면, 윤석열이가 조금 머리가 좋거나 김건희가 좀 약삭 빠른 인간이면요, 한동훈을 경계하기 위해서는요 지가 오히려 정책을 바꿨어야죠. 그쵸? 고집불통으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이가 추구하는 정책들이나, 예를 들어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보폭을 넓혀가거나 한동훈이가 설 자리를 없애면 결국은 민심은 어느 정도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싸울 때는 윤석열이가 총선 이후의 변화를 통해서 민심의 지지율,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한동훈이가 못 나왔을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실 수 있죠? 응? 만약에 진짜 한동훈이가 설마 우리를 배신할까, 나쁜 놈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지금같이 윤석열이가 정치 안 했을 거예요. 바로 오히려 국민들,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꺾을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가 지지율을 회복하면 한동훈이는 못 덤비거든요. 한동훈이가 저렇게 자신 있게 덤비는 것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바닥을 쳤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22대 총선의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지율로 심판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자신 있게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러나 3년은 아직 그래도 많아요. 그렇죠? 3년은 아직 깁니다. 과연 제가 오늘 낮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한동훈이 진짜 틀어진 이유,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진짜 틀어진 이유, 오늘 방송 들으셨죠?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는 모든 기획을 누가 했죠? 한동훈이가 다 했어요. 한동훈과 김건희가 322회의 문자 카톡을 나눴다는 건 뭐죠? 윤석열 부부는요, 한동훈에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쵸? 한동훈에게 모든 걸 맡겨갖고 한동훈이가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한동훈에게 의지를 했어요. 그거에 한동훈은 또 뒤꿈치 들면서 이렇게 된 거죠. 항상. 응? 우리 형님은 나를 의지하고 우리 형수도 내 말은 듣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동훈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말입니까? 이거는 제가 내일까지 제가 데이터를 뽑아갖고 형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역시 동훈 씨는 천재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의 말을 김건희나 윤석열이랑 사실상 모든 거를 실행을 했는 그런 처지였다고 말이에요. 농담같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깨 뽕 딱 들어가고 한동훈이는 김건희, 윤석열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얘가 검찰에 있을 땐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김건희도 검찰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검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검찰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건 사고고 검찰청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까 김건희가 정무적 판단이나 어떤 그 치맛바람을 행사할 틈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자기 사건 정도 의뢰하고 막아달라 이 정도였을 거라고 김건희는. 근데 이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자기네들은 뭐 아까 동고동락하고 뭐 목숨을 건 사이, 생사를 같이 했던 사이다. 결국은 그런 조국 장관을 검찰에 조작 수사나 여러 가지로 해갖고 문재인 정권을 들이받고 검찰 쿠데타를 성공해서 국힘당까지 접수를 한 게 얘네들의 검찰 쿠데타인데,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형님이 예전같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왜? 예전같이 미우나 고우나 검찰청 출근하면 형님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형님을 보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야 되고 용산을 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가 과거에는 검찰총장 시절에 부인일 때는 김건희가 나대는 건 별로 많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면서도 나댔겠죠. 대통령 부인이 되는 순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사권까지 김건희가 이제 나대는 거를 한동훈이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한테 의지했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검찰총장 할 때는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대검 자기네 검사 후배들밖에 없었잖아. 근데 정치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떠죠? 비서실장이 있고 정무수석이 있고 당의 중진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자기를 보좌하고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한동훈,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의 어떤 그 모든 그 계획과 실행은 한동훈이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제 한동훈이가 어느 순간 형님한테 얘기를 하고 김건희한테 얘기를 해도 내 말빨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김건희가 자기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응? 동훈 씨 뒤지고 싶어? 이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는 윤석열이가 동훈아, 그래서 한동훈이를 윤석열이가 한때 쟤는 독립운동 일정 시대였으면 독립운동가라고 극찬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용산에 딱 들어오니까 김건희가 모든 국정 농단을 하고 있다는 걸,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걸 한동훈이는 알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예전 한동훈이는 어떻게든지 윤석열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과거 같으면 싸웠어도 좀 사이가 안 좋아도 어차피 검찰청 가면 선후배니까 자주 보는 사이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회복할 수도 있는 단계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용산에서 나를 오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한동훈이도 나름 엘리트 정신이 있잖아요. 뭐든지 최고의 승진, 한 번에 사시 합격, 뭐든지 다 초고속 승진을 했던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인기도 없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사실상 끝까지 호위무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이가 틀어지는 중간 사이에 이간질은 누가 있다? 김건희가 좌지우지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은 튕겨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주도권은 권력을 3년 주고 있는 윤석열에게 있지만, 이번 총선은
진짜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동훈이를 얼마나 막고 싶었으면 김건희 스스로가 문자를 깠겠어요. 응? 아휴, 잠깐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진짜 비극은 이 김건희라는 비극, 그렇죠? 이 김건희라는 비극이 얼마나 참담하고 처참한지. 우리 국민적 비극이잖아요. 이어서 할게요. 이제 그 문자 얘기를 할게요. 이 대통령실에서 VIP 로비 의혹 대통령 부부 전혀 관련이 없다. 오늘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요. 왜 입장을 냈나 했더니 일파만파로 문자가 공개되면서 그 임성근 있잖아, 이종호 씨 그 문자가 그 공개가 되면서 이종호가 자기가 얘기한 VIP는 김계환 사령관이래요. 응? 자기가 얘기한 VIP는 김계환 사령관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녹취가 공개되자 그러니까 짠 거죠. 이거는 짠 거고 너 아니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부부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거 누구 이제 완전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상식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해요. 응? 지금 사건 몸통이 대통령 부부를 가리키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녹취를 공수처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 공익제보 변호사가 이제 공수처에 이걸 갖다 줬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종호가 어떤 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계속 이종호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종호는 2차 주가 조작의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2차. 여러분들 왜 그러면 2차의 이종호가 지금도 김건희 주변에서 이렇게 등장하냐? 어떻게 보면 이게 언제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2009년, 201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는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부부도 아니었죠. 그때는 김건희는 저 양재택의 품에 있을 수도 있죠. 아유, 또 큰일 나겠다. 그런 소리가 있죠. 그 전에 양재택 검사랑 품에 있었다는 소식이고, 그때는 양재택의 옆에 있었고, 2012년 이후에 바꿔갖고 윤석열로 온 거죠. 이게 왜 김건희는 이종호를 엄청나게 신뢰를 해요. 왜 제가 신뢰를 한다고 얘기하냐면 1차 주가 조작에 이정필이가 등장하거든요. 1차 주가 조작에서는요, 돈을 얼마 재미를 못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검찰 자료에 나오는 김건희 모년이 23억을 헤쳐 드셨다는 거는 2차 주가 조작이에요. 2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에서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 모년에게 23억 원을 갖다 줬던 이종호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얘는 신이야. 그쵸? 1차 주가 조작도 해보고 2차 주가 조작 1차는 별 재미도 못 봤는데 이종호에게 통장을 맡겼더니 어머나 원걸 내 통장에 뭐 14억 꽂히고 엄마 통장에 9억 꽂히고. 생각해보세요. 내 통장에 엄마랑 내 통장에 23억을 꽂아줬는데 김건희가 이종호를 미워할까? 응? 엄청난 관계죠.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종호가 이게 얼마나 거짓말을 하냐, 이게 얼마나 빠꿈이냐면, 보시면 임성근 모른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을 줄게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임성근이 저거 별 3개 달아주고 나중에 별 4개 달아주려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 그런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작년에 윤석열이가 대선 공약에 이런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저는요,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과 저는 김건희는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대선 전부터 알던 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주가 조작범들이요. 여러분들 주가 조작범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가 조작범들의 특징이 발이 엄청 넓어요. 군, 경찰, 검찰, 국세청,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그래서 얼마 전에 최재형 목사가 들었다는 금융위원회 위원도 왜 그러냐면 주가 조작하는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밑에 금융감독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아구가 맞죠. 김건희가 왜 금융위원회 위원을 추천했을까? 결국은 주가 조작하는 애들은 군 쪽에도 왜 그러면 군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군의 높은 사람들이 방산산업의 정보가 제일 빠르겠죠. 그쵸? 군 쪽에서 무슨 방산주 있잖아, 주식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주가 조작하거든요. 응? 방산산업의 주가 조작들이 되게 심하거든요. 뭐 개발한다, 수출한다. 그래서 군 고위층들이랑 다 아는 거거든요. 응? 그 다음에 경찰 쪽은 이번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공개 안 된 게 이 이종호의 녹취록에는요, 경무관급 인사에도 개입됐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종호가 경찰 인사에도, 경무관급 인사에도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개입하는 게 있어요. 작년이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가 뜬금없이, 제가 왜 저는 김건희나 이종호나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이나 그가 누가 됐든 저는 대선 전에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뜬금없이 윤석열이가 해병대도 포스타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육해공 해병대를 분리한대요. 지금 왜 해병대가 3스타가 최고냐면 해군의 예하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해군 소속이기 때문에 해병대가 해군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스타지 해병대 사령관이 포스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4개로 간다. 육해공 해병대로 4개의 어떤 조직으로 간다 라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종호가 별 3개, 왜 그러냐면 김계환 사령관을 해병대 포스타로 진급시키고 임성근이를 3스타로 진급시키면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얘네가 직제개편이 3스타에 머물러 있으니까 김계관이가 올라갈 데가 없으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해병대를 별도로 포스타가 최고로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임성근은 3스타가 되고 김계관은 포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종호가 알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다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죠. 그쵸? 근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녹취에 보면 성근이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한테 성근이라고 해요? 이 새끼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 뭘 조사해야 되냐면 공수처는 이종호가 임성근이랑 알 수밖에 없어요. 이종호는 임성근을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성근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응?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얘기하죠. 이종호가 녹취를 들어보면 너는 성근이를 임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너는 성근이를 임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그럼 뭐야? 나는 봤다라는 거죠. 나도 못 봤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도 성근이를 못 봤니? 이게 돼야 되지. 너도
나는 못 봐. 나는 지금 성근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임성근 사단장을 본 적이 없으면 너도 임성근 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이게 맞는 거죠. 너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만났어. 난 잘 안다는 거죠. 근데 너는 아직 임 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이 새끼 뭐라고 오늘 이종호가 떠들었냐면 VIP를 김기환이라고 얘기하면서 김 여사와 연락한 건 아주 오래전 일이다. 현재는 번호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동아일보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VIP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소리라고 앉아있네. 응? 누가 믿냐 이거를? 응?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너는 성근이를 임 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에휴. 말 같지도 않는. 결국은 왜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해병대원이 너무 죽음이 이렇게 힘든데 결국은 다시 김건희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응?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얘기가 있잖아. 해병대의 대장 별 4개 자리를 만들면 소장인 임 전 사단장도 중장으로 진급하기 수월해진다. 아무튼 그리고 이 사실 여러분들 녹취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공개가 될 거예요. 얘가 여러분들 해병대원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임 전 사단장 진급에 관해서도 얘기하고요. 경찰 경무관 인사에 관해서도 얘기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담당했던 그 검사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 녹음 파일에. 그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 녹취 파일이 터졌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정권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녹취 파일이 터졌다는 건 정권 끝난 겁니다. 더한 제보들이 와요 이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력이 막강하거나 지지율이 완고하면 절대 이런 거 안 터져요. 정권 끝난 거예요. 왜 끝났다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여권에서부터 터지는 겁니다. 이 출처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과거 윤석열과 함께했던 사람들, 검찰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결국은 이 녹취록이 하나만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녹취록을 공개할 때 그러면 나도 뭔가 있는데 여기저기서 말을 안 하고 가만 여러 가지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력이 무너질 때를 보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지 절대 야당 때문에 그리고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댓글팀 얘기 좀 할게요. 여태까지 뭐 더 취재를 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 이제 별게 다 나옵니다. 이제 완전 내부 폭로전이 돼버렸어요. 김건희 한동훈 댓글팀 각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선 전에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를 중심으로 극우 유튜버들
관리를 하면서 사실상 댓글팀을 활용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렸었죠. 그랬는데 한동훈이도 이 존재를 알았었죠. 김건희가 유튜버 관리했다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취임식 때 유튜브 초청을 하고 이 흐름만 봐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이후에는 제가 보면 그 댓글팀들 중에서 김건희가 한동훈을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댓글팀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동훈이도 이제 계속 윤석열에 이어서 국힘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되니까 한동훈 관리를 해주는 그 댓글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게 김건희로 시작된 그 댓글팀을 한동훈을 엄호해주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니까 한동훈을 지원해주는 걸로 나눴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둘 다 그 댓글팀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장혜찬이가 날 고소하라, 한동훈에 보고된 기록도 있다. 이거는 마지막 이제 암수를 날리는 거죠. 갑자기 장혜찬이는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잖아요. 탈당을 해갖고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사실상 한동훈에게 팽당한 사람이잖아. 얘는 친윤이잖아. 친윤인데 한동훈에게 사실상 과거에 어떤 자기가 썼던 SNS 글 때문에 공천이 취소되고 한동훈에게 가장 원한이 많은 애인데 얘 젊은 애예요. 얘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동훈 잡는 저격수로 지금 나섰어요. 난교 예찬 그 얘기할 때.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에게 보고된 다 기록도 있다. 이건 나중에 한동훈 특검에 포함될 사항이에요. 얘네들은 완전 지금 너 죽고 나 살기에, 그냥 너 죽고 나 죽자의 심성입니다. 지금 결국은 김건희 댓글팀은 김건희 특검에 추가될 사항이죠. 댓글팀을 운영했냐. 드루킹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들 법 감정이 댓글은 범죄다가 됐어요. 댓글 조직은. 그래서 우리가 선풀 운동이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선풀 운동은 허용되되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것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2년 실형을 받았어요. 한동훈 특검도 예고되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댓글팀도 결국은 나중에 한동훈 자녀 스펙 의혹, 그 다음에 논문 대필 뿐만 아니라 댓글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폭한 거예요. 김건희도 이제 특검이 올라가면 김건희 댓글팀에도 수사를 따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됐죠.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실체를 밝히라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 국힘당의 어떤 그 후보 전당대회에서 어떤 그 대회에서 나경원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을 겨냥해서 너 댓글팀 운영한 거 사실이라면 너 국민적 비난을 못 면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혜찬이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장혜찬이는 친윤의 핵심인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장혜찬이는 친윤의 그냥 떨거지예요. 떨거지가 한동훈이가 댓글팀을 운영할 정도라는 사실을 발설할 경우에 이제 친윤의 핵심에서 돌아선 인사들이 꽤 있죠. 친윤의 핵심이라는 돌아선 인사들이 결국은 어떨 것 같아요? 더 큰 것들을 알고 있겠죠. 더 큰 것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앞으로 어떤 게 터질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상하죠?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철규랑 권난동은 나서갖고 한동훈을 비판합니다. 조용한 놈이 하나 있어요. 장제원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장제원이는 완전 빠꿈이잖아요. 장제원이는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장제원이는 숨도 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장제원이는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을 하려 그러면 한동훈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윤석열 편을 들어도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장제원이는 부산시장에 도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윤석열 편도 들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숨도 쉬지 않는 거예요. 부산시장 갈라 그러면 거기서도 한동훈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가 나누는데 지금 친윤 색깔이 지금 물들어 있는 입장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김건희 문자 댓글팀 이거는요 민주당이 공개한 거예요? 김건희가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랑 통화했다라고 나선 게 누구죠? 한동훈 지지하는 진중권이가 공개한 거예요. 이 실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가 댓글팀을 운영하고 한동훈이가 댓글팀을 운영하고 이 자체가 국정농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김건희라는 대통령 부인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자체가 국정농단, 나라가 뒤집힐 일입니다. 얘가 정치인이에요? 응? 한동훈 장관 때 사설 댓글팀 운영을 폭로를 했어요. 응? 공천에 개입한 인물과 관련 있다. 공천에 개입한 장예찬이가 공천에 개입한 인물이라고 하면 김경률 또는 진중권 이 정도로 뽑을 수 있겠죠. 응? 지금 며칠이죠? 국힘당 전당대회가 이제 한 13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막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 시간에도 김건희는 친윤계는 암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등판을 한 자체만으로 한동훈만은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팀, 자폭쇼, 문자까지 공개한 거예요. 다음 공개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볼 때 얘네들이 뭘 준비할까요? 저는 공천 사천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가 사천했다. 그 사천에 원희룡이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공천 논의를 했다. 뭔가가 까질 겁니다. 앞으로 더 터질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뭔가 까질 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히 한동훈 팬클럽들이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풀운동을 했다 그러면 댓글팀 또는 여론조사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응?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한동훈 장관이 유리한 글을 올리고 그 팀장을 했던 한동훈 장관의 최측근이 이거 한동훈 장관에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의 확인을 해줬다. 한동훈의 최측근이 누굴까요? 저는 극우 유튜버 중에 한 명이나 자유총연맹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짐작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동훈을 보호하는 최측근이라고 했던 사람은 극우 유튜버 중에 또는 자유총연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럼 언제 그러면 한동훈이가 가장 댓글팀이 필요했을까요? 한동훈이가 언제 댓글팀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청담동 스캔들 나왔을 때. 내가 볼 때 청담동 스캔들 나왔을 때
한동훈이가 강하게 김의겸 의원이랑 붙어갖고 당신은 뭘 걸 거냐, 그렇죠? 청담동 스캔들 나왔을 때 여론이 한동훈 쪽으로 확 쏠렸거든요. 그때 자세히 보면요. 응? 더 신기한 게 장혜찬이가 최근 댓글팀 운영 주장에 대해서 나를 고소해라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장혜찬이가 얘기하는 거를 대꾸를 안 합니다. 그렇죠. 한동훈이가 웬만하면 반박하고 뭐 거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늘 나오잖아요. 자기가 안 한 거에 대해선. 그렇잖아요. 김의겸은 뭘 거칠 겁니까? 막 그러잖아요. 이놈이 이번에는 장혜찬이가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하고 김건희가 보낸 문자에도 댓글팀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동훈이가 이번에는 대응을 안 해요. 응? 한동훈이가 대응을 안 해요. 지금. 결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댓글팀 자체 김건희가 활용했다 안 했다, 김건희가 댓글팀의 존재를 알고 있고 댓글팀은 김건희도 움직였고 한동훈도 움직였다면 그냥 국정농단이에요. 응? 지금 나온 거 자체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이에요. 김건희는 감옥 가야 되고. 응? 그래서 제가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응? 조중동이 이미 제가 보면 이거를 탄핵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제 이종호의 문자 파동, 그 문자 이후에 제가 뭔가 더 있을 거라 그랬잖아. 며칠 전에, 그쵸? 그 골프장 모임 그 문자가 공개된 거 이후에 그 다음에 JTBC가 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녹취록이 터졌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언론사들은 저쪽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그 다음 거를 준비한다고. 그래서 골프장 모임 문자, 카톡 문자가 공개되자마자 제가 그 다음에 뭔가가 또 터질 것이다. JTBC에서 뭔가 준비한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도 준비하고 있다. 그게 바로 녹취록이 터진 거죠. 녹취록이 그게 하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응? 지금 녹취록이 제가 듣기로만 10여 개가 있대요. 녹취록이 10여 개가 있는데 지금 JTBC나 TV조선에서 녹취록을 갖고 있는데 이 녹취록을 검증하고 있대요. 아니, 녹취록을 검증하고 있대요. 이미 녹취록은 다 확보하고 있고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 예를 들어서 인사청탁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진짜 인사청탁이 이루어졌나,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나, 지금 크로스 체크하고 있대요. 응? 제가 듣기로만 10여 개의 녹취록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김건희 스타일이요, 답답하고 그러면요 아무 때나 막 전화해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밤에 문자 보내려고요. 진중권보다는 제가 비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누나 나한테 문자 보내. 폭로할 거 있으면 날 줘. 내가 깎게. 그러려고요. 중건이보다는 내가 비밀 보장해줄게. 그리고 내가 까줄게.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일단 진짜 국정농단이라고 앉아있고. 김건희 쪽에서 여러분들 공개한 거예요. 100%. 한동훈만큼은 막아야 되는. 제가 왜 앞으로 더 큰 게 터진다는지 아시겠죠? 얘네가 이 정도로 해갖고 한동훈 막으려고 했겠어요? 이게 안 되면 더 큰 거를 터뜨려요. 자기가 죽더라도. 왜? 한동훈만 죽이면요,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아직 권력이 3년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게 터뜨려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동훈만, 자기네가 피를 흘리면서라도 한동훈만 막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김건희의 댓글팀이나 이런 것들은, 특검이나 이런 것들 자기네들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권력이 3년 남아있기 때문에. 왜? 경찰, 검찰, 권익위 뭐 자기네들이 다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만 죽이면, 한동훈만 정치판에서 날리면
나머지 한동훈을 따라서 애들도 알아서 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섬뜩한 느낌은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김건희는 남편의 임기 동안 해외에 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도망갈 겁니다. 100%입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김건희 스타일상 관리받기는 싫어하잖아요. 특별감찰관제나 제2부속실 설치로 왜 한동훈이가 이거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이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자기 이런 꼬라지를 못 보니까 제가 보면 김건희 여사 뭐 기자회견 제가 무엇을 해도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고 뭐 국정에 부담만 주는 것 같아 갖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해외에 나가서 뭐 조신하겠습니다. 저는 100% 그게 나올 것 같아요. 특검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 머리에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해외에 체류하면 완전 거기는 천국이거든요. 경호 빵빵하죠. 경호 빵빵하지. 마음대로 쇼핑 다니지. 응? 보좌관, 비서 다 있을 테지. 응? 그래서 하와이에 집 보러 갔나? 그쵸? 하와이는 왜 가? 그렇잖아. 뭐하러 하와이를 가? 응?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빵빵 터질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내려고 문자 공개하고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이제 누가 총대를 매냐? 원희룡이가 마지막에 핵폭탄을 터뜨릴 것이냐? 누가 터뜨릴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